자, 그러면 총괄평가를 이제 풀어볼게요. 그 508페이지, 그 51번 문제 해볼게요. 자, 그 51번은 이제 아까 풀었던 부분인데, 거기 이제 수학 목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학 목표를 설정할 때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지 설정해보고, 기획과 유효한 점을 학생 평가 입장에서 각각 설명 말해보시오. 자, 이게 학생 목표에 설정할 때, 그 목표 중심 교육 과정, 목표모에 입각해서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모에 설정한 부분은 내용 플러스 행동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쓸 때 명시적, 명세적 행위동사 쓰시면 되고 학생 입장에 쓰는 거고 결과 입장에 쓰시면 돼요. 결과 측면에서. 그래서 예시 답안을 보면 산미증시 계획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산미증시 계획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풀어볼 게 뭐냐면 474페이지 5번 문제. 자, 5번 문제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것은 그 비교학습 중심 지도 계획안인데 뭐 이건 서양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뭐 나머지 부분은 각자 풀어보시고 거기 이제 지식 이해 측면 관련된 부분 있죠. 그래서 그 지식 이해 측면을 어떻게 이제 풀어볼 것이냐 그 내용 부분인데 자, 보면요. 지금 다음은 최 교사의 비교학습 중심의 그 내용이다. 자, 가에 들어갈 적절한 수학 목표를 지식 이해 측면에서 그 영역에서 제시해보고, 최 교사 교사학습 방법의 문제점 두 가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일단 수학 목표 측면에서 좀 볼게요. 지식 이해 측면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무엇을 안다,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좀 약간 이제 학생들이 인지, 그 다음 재생, 이런 거, 기억 같은 걸 정확히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목표 측면에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뭐, 서열과 동률의 절대왕정의 공통적 차이점을 뭐,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답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요. 예. 근데 지식 이해 측면 쓸 때는 앞에 있는 뭐냐면, 교과 목표 있죠? 교육부 목표 모형하고는 좀 다르게 서술해야 된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어디야? 그래. 아이고, 이 내용을 자, 거기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이제 역사교육의 내용과 개념과 요소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역사교육을 이제 내용을 조직하고 선정할 때 일종의 그 요소들이 뭔가 그런 건데 쉽게 말하면 음식을 만들 때 레시피가 있어야 되겠죠. 재료들. 그러니까 역사교육을 이제 내용 조직하고 전개하고 가르칠 때 그 레시피 역할을 하는 그 요소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역사 지식의 내용 요소는 이제 그 시험 문제에 좀 약간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갖고 원래 이제 그 역사 지식의 내용 요소에는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사실, 개념, 그 다음에 네 가지인가? 세 가지가 있네 제가. 사실, 개념, 네 가지네. 사실, 개념, 일반화, 이론. 그 중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개념하고 일반화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이제 인명이나 지명 같은 비교적 단순한 사실에서 신학, 가야와 보수의 갈등 같은 복잡한 사건, 운동을 가르치는 거고요. 되게 인지 기억 측면을 강조해요.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학습을 너무 강조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단편적인 사실들만 암기할 경우가 있어. 이게 이제 문제점이죠. 그래서 역사교육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보죠. 개념.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개념이 이제 지금까지 기출문제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에 관련되어 뒤에 나와 있는 개념학습하고 또 연결돼 있어. 예. 자, 그러면 개념이란 게 뭐냐? 개념. 정의를 내줘야겠죠. 그래서 정의는 어떤 공통적인 속성을 지닌 일군의 사물이나 행동을 집약하는 말이며 보통 한 단어로 표현된 일반적 아이디어 정신상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자, 여기 이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여기 공통적으로 묶어버리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모이면 임용응시생 묶어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쪽은 제외하고, 이렇게 세 부분이 묶으면 어떻게 돼요? 성별로 묶으면 어떻게 해요? 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사물 속에 묶어내서 하나의 추상적인 어떤 것들을 뽑아내는 거. 이것을 뭐냐면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거 꼭 외워주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내포적 측면이 있고 하나가 외연적 측면이 있죠. 그래서 내포적 측면은 이제 개념의 속성을 가지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귀족 관련된 개념을 얘기하면 귀족을 사회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 상류신분 또는 계급, 정근대 사회에서 간직을 독점하고 경제적 풍요한 생활을 누린 집단, 이렇게 속성을 기술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정보강조라는 그 속성을 얘기하면 급속하게 추론해갖고 북방민족이 중국을 정복한 세운 왕조,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외적인 측면은 또 어떻게 하면 개념의 의미를 사대를 중심으로 제시해요. 그래서 귀족은 공작, 후작, 백작, 자작,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정보강조는 요, 금, 원, 청, 이런 것도 있다. 이건 사대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연적, 내포적 측면은 속성, 외연적 정의는 사대. 꼭 외워두세요. 이거 시험 문제 좀 몇 번 나왔던 거니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의 효율성을 좀 볼게요. 자, 개념을 역사학습에 도입할 경우 어떤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 이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정보를 일정한 범주에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물보다 체계적으로 있고 의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자, 민족주의 개념을 사용해서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그리스 독립운동과 중남미 독립운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학생들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잡다한 경험을 모으지 않고도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 자, 미국 같은 게 이제 보면, 미국은 상당히 복잡한 그 나라죠. 근데 미국이 이제 얘도 제국주의 속성이 있다 하면 미국을 제국주의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고, 미국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이 있다 하면 다양성 측면에서 또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를 모으지 않아도 뭐냐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개념이 있고요. 개념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개념 효율성 세 번째는 뭐냐면,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반복적으로 학습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수도의 위치의 특징을 파악하면, 개념을 파악하면 모든 수도를 기억하거나 암기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각 나라의 수도는 뭐냐면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고 고통에 편리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의 특징을 알면 개별적인 수도들을 다 외우고 그걸 다 암기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별적인 역사의 사실을 알지 못해도 유사한 역사의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 혁명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 뭐 청교도 혁명이라든지 미국 독립혁명이라든지 등등을 몰라도 대충 이런 말 듣때 혁명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물에 대한 인식을 단순화시켜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를 쉽게 다룰 수 있는 통찰력을 획득한다. 그래서 세계각지의 시민개혁의 주체가 되어 전제 왕권이나 독재 정치에 대한 모든 혁명을 다 시민혁명을 묶어버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개념을 파악하면 이런 특수한 여러 가지 사회들 하나의 인지구조 묶어낼 수 있어. 체계화시킬 수 있죠. 스키마가 형성되죠. 그래서 고대 국가의 어떤 속성을 얘기할 때 고대 국가 속성을 알면 신라 백제 고구려의 속성도 알 수 있죠. 고대 국가의 속성은 뭐 율령 국가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당시 이제 정보광조 이런 것들 영역 국가 이런 속성들을 하면 신라 백제 고구려의 어떤 특수 개념도 특징들 그 공통된 속성을 가고 신라 백제 고구려 그 안에 있는 또 하위 개념도 알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인지 구조를 체계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개념의 효율성이에요. 외워두세요. 그래서 개념의 효율성 한 두세 가지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쓰시면 돼. 예. 그러면 개념의 장단점 뭐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개념의 장점은 뭐냐? 일단 각 시대의 사회 구조나 성격, 사회분도 요인이 가능하고 특히 사회과학적 개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사회과학적 개념군은 역사적 전이가 가능해. 자,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것들 역사적 상황의 전이가 가능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1929년에 그 대공황이 나왔다.
그럼 뭘로 경제학적 개념을 설명하죠? 디프레이션. 예, 이런 거 설명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쉽게 전이가 익힌다. 정황은, 만약 조선국의 전황은 무슨 개념을 설명할 수 있죠? 전황도. 디프레이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단점은 이제 또 뭐냐. 이게 예전에 이제 08년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과거 개별 사실 고유한 특성과 의미를 제대로 규명을 못한다. 왜냐하면 역사학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그 변화 지속 역사의 그 본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개별적인 사실들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역사의 특수성이 개별적인 것들이죠. 그때 이제 개별 사실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개별적인 특수성을. 예. 왜냐 개념은 약간 보편성을 지향하죠. 보편성을, 추상성을 지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역사 사실보다 개념과 일반을 목적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역사학의 목적은 뭐냐? 팩트라는 거지, 사실을. 근데 너무 개념을 강조할 경우에는 뭐냐면 개념과 일반화가 하나의 보조수단에 불과한데 이것이 목적화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을 공부할 때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근데 혁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을 이야기할 수단이죠.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 오히려 혁명이 더 중요하게 된 거야. 개념을 아는 게. 그건 사회과학이나 해서 정치학이나 이런 것에서 중요한 거지 역사학이 중요한 게 아니지.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역사국가의 중심 개념이 명료하지 않으며 역사 교육의 개념도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역사는 그 보편적 일반적 사실보다는 그 고유 사실 이해를 중시하기 때문에 역사적 인물을 더 강조하는 점에서 개념은 그 교과 내용이 그 되게 어렵고 그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보편성 역사 교과의 중심 개념이 상당히 명료하지 않아요. 있어봤자 뭐 변화, 지속, 시대, 발전, 인과관계 뭐 이 정도인데 그리고 역사 교회 개념도 별로 없어. 예. 그래갖고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가지 되거든요. 예.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개념과 관련된 내용들 일반화 일단 풀어보고 개념하죠. 이게 낫겠네요. 자, 일반화 보죠. 자, 일반화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일반화 나오면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냐면 어떤 역사의 사실이 주어지고 나서 그 뭐죠? 이걸 적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럼 일반화 정의가 뭐냐? 일반화는 두 개의 사건이나 형상들 간의 관계에 관한 진술이야. 거기에 이제 키워드는 뭐냐? 관계야, 관계. 관계를 지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죠. A, B, C, D 있다. 그러면 A가 이렇고, B가 이렇고, C가 있고, D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일반화가 아니야. 이건 뭐 기술이라고 해. 진술에 불과하죠. 예. 근데 A는 B와 C, D는 뭐뭐 했기 때문에 이해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뭐가 일반화가 되는 거야. 요게는 제일 관계. 그래서 관계 주는 거. A, B, C, D를 관계시켜주는 E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남자와 여자가 있다. 이건 일반화가 아니죠. 예. 이건 뭐죠? 그냥 진술이야. 관계된 진술이죠. 그냥 기술이죠. 근데 남자, 여자가 결혼한다 하면 일반화예요. 결혼이 뭐가 되는 거죠? 결혼이 관계시켜주는 거죠. 그것을 이제 가설 삼아서 구체적인 증거와 검증을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이론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2개 이상의 사건이나 현상들 사이에 관계에 관한 진술, 일반화 정의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일반화의 기능이 뭐냐? 자, 일반화의 기능은 이제 역할은 이제 뭐냐? 인간의 행동과 그 관계를 설명하고 모델이나 이론을 만드는 구실한다. 자, 예를 들어서 문화라는 개념 있죠? 문화라는 개념은 이제 얘기를 정의할 때, 일반화할 때, 자, 인간이 집단을 이거 생활하는 그 곳에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독특한 관습이나 생활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일반화시켜요. 그럼 이것이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형상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문화라는 개념을 좀 뭐냐면 그 구체화시켜갖고 문화 상대주의 이론의 기반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과 사회의 구조에 대한 통찰력을 주어서 인간과 사회가 움직이는 방식을 이해한다. 자,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것들이죠. 이거 8포인트 해야 되는데 10포인트도 됐네. 설명하는 부분은
8포인트인데, 아유. 뭐, 그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역사 사건은 하나의 원인보다 여러 원인 때문에 일어난다. 인간관계 일반화죠. 이런 것들은 여러 사건들 적용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자, 개별적인 어떤 사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사실들의 관계, 개별 사실들 관계들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자, 예를 들어 정치가 혼란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내전이나 혁명이 일어나기 쉽다는 일반을 통해서 동학농민전쟁과 4.19 혁명의 의의를 축소할 수 있고 다른 농민전쟁과 민주혁명의 관계를 또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죠. 네 번째로는 사실과 개념들을 활용하여 추론하는 과정에서 학습 사고 차원을 이제 향상할 수 있고 비판적 사고 능력, 판단 능력 같은 탐구 활동 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그 당시 이제 그 여러 가지 역사적 개별 사실을 조직하는 핵심 요소로서 일반화를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비슷한 상황을 예상하거나 설명, 분류, 조직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갖고 디프레이션은 물가 하락 현상이다라고 일반화시키는 걸 알면 디프레이션 적용하는 그 역사 사례가 많죠. 뭐 대공황도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황도 적용할 수 있고, 메가다 화폐 개혁도 적용할 수 있죠. 심지어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군정 시기 때 화폐 개혁 있죠. 그 디프레이션 일어나고 완전 경제가 망쳤잖아. 이런 것도 적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탐구 활동에 탐구의 기초 요인은 그러니까 가설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가설에서 이제 자료를 검증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이론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일반화 종류도 좀 외워두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거니까. 하나는 보편적 일반화, 제한된 일반화와 또 하나가, 제한된 일반화와 또 하나가 보편적 일반화인데, 대개 이제 제한된 일반화는 뭐냐면 일정한 시기와 지역에 관계된 일반화예요. 어떤 지역에. 그래서 범위가 좁고 차원이 낮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건데, 자, 예를 들어 동학농민운동은 반제국주의 반봉건 농민운동이다. 제한적이죠. 동학농민운동 안에서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일반화, 높은 차원의 보편성, 추상성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과거의 사실에 대한 역사의 견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제한된 일반화와 그다음 보편적 일반화가 있다. 참고로 총괄 같은 개념 있죠. 총괄 개념은 이 보편적 일반화와 제한된 일반화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예, 제한된 일반화 속해요. 예, 그 노란책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 사실과 일반화의 개념, 관계를 좀 볼게요. 이게 또 상보적이야. 자, 파란색, 녹색책 예문을 이제 근거를 두면 프랑스 혁명, 7월 혁명, 2월 혁명, 이탈리아 통일, 독일 통일에는 자유주의 민족주의라는 것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죠. 그 28선언, 3.1운동, 60만 세 운동 등등은 독립운동이라는 개념에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자유주의 민족주의는 그 구체적 사실에 뭘 부여해요? 의미를 부여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사실은 개념과 원리를 뭐죠? 정당화시켜주죠. 요 가정, 두대 관계를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구체적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할 땐 역사의 개념과 원리는 공허할 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그 실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헛소리인 거지, 한마디로.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 핵심적 개념과 원리는 구체적 사실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만약에 역사적 핵심적 개념과 원리가 없는 구체적 사실은 의미가 없는 사실의 나열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에 뭘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의미 부여, 정당화, 두대 관계, 그리고 서로가 빠졌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이것도 외워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론을 보죠. 이론은 뭐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하는데, 일반화보다 좀 보편적, 확률적인 진수야. 그래서 구체적 사실의 관계에 정교하게 일반화되게 근치지 않고, 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립을 시키고요. 그 다음 변인과 변인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 뭐 해서 있고, 기능은 이제 수많은 경험적 형상을 설명할 수 있는 포괄성을 내포할 수 있고, 번인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일반화하여 높은 수준의 사고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류도 일반화 마찬가지로 비교적 낮은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가 있어요. 뭐 상담 이론이나 각종 교육학 이론 같은 거 있죠. 예.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편성 적용할 수 있는 거대 이론이 있어.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의 법칙, 그 다음에 뭐 만유인력 법칙,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 보편성이 제한된 비교적 낮은 차원의 부분적인 이론은 되게 어디에 많냐면 사회과학이나 역사학에 많아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거대 이론은 어디가 많냐면 그 자연과학적인 내용이 많죠. 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시대구분론, 계급이론, 혁명론, 고대국가 성립론, 장기중세이론, 귀족사이론, 세계체제론 등등등 여러 이론의 역사학에서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적용 방법은 정통적인 이론과 수정주의 이론을 비교해요.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데 정통적인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예전에 있었던 이론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수정주의 이론이 등장하죠. 이런 것들 비교 분석을 해갖고 그 폐기대 역사 이론 반면에 새로운 관점의 역사를 보는 이론도 등장했다. 뭐 등등 있는데 예를 들어 6.25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들 있죠. 예, 6.25 전쟁을 바라보는 그 정통주의 관점이 뭐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왔다는 남친설이잖아.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수정주의 관점이 있어요. 수정주의 관점이 뭐냐?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온 거는 있는데 북한이 우리나라가 북한의 침을 유도했다. 이런 식의 이제 수정주의 관점이 있어. 그래서 이제 남한에서 뭐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가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민중혁명이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쳐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뭐 아니면 뭐 미국의 CIA가 공작을 벌여갖고 이렇게 유도했다. 뭐 이런 식의 수정주의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서 신수정주의 관점이 있는데 이 신수정주의 관점은 이제 그 뭐냐, 정통주의 관점과 수정주의 관점을 플러스 시킨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관점이 계속 바뀌어.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동시에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좀 더 뭐냐면 여러 가지 이론들을 알게 되고 또 새로운 관점을 배우는 계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론을 알기 전에 교사 학생들 기본 역사 사실 개념을 해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 개념도 모르면서 이론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요 내용들을 이제 좀 적용 방법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이론 부분은 지금까지 한 문제 안 나왔고 대개념과 일반화 관련된 내용들만 좀 나왔어요. 그래서 역사 소재에서는 그 내용이 나왔고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자, 개념과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보면 425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아래 사료는 노마 최초의 성문법인 시위법부의 일부다. 자, 어느 교사가 이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에 따라서 역사 수업을 시행했다. 자, 그래서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앞부분은 이제 그 뭐와 관련된 거냐면, 자료, 시위법부 학습 내용 1은 시위법부에도 어느 측면을 강조했냐면, 시대의 배경이나 이런 내용들 같은 것들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위법법이 있고, 학생 1은 이제 있고, 그러니까 사대 중심이죠. 객관적 사대 중심. 그래서 역사 사실이나 객관적 기술에 입각한 교육이고, 학생 2는 뭐와 관련되냐면, 이제, 학습 내용 2는 교사가 노마 최초의 성문법을 갖고 있는 속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갖고, 역사사가 내포되는 속성을 해석하는 교육이다. 그래서, 자료 1번, 학습 1번은 그 객관적인 기술, 그래가지고 이제 외연적인 것들이고, 그 다음 학습 내용 2는 내포적인 의미죠. 이런 것도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교사라면 역사교육 본질 유지하기위해서 두 가지 수업 형태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고 적용하는가. 이때 만약에 뭐 하자면 어떤 말 적절하게 다 조절하면 된다. 중립적인 요소로 해서 다 포함하면 되죠. 면접도 그렇잖아요. 한 곳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점수 못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적절히 A와 B가 있으면 A와 B 중간에 한 C 정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점수가 높게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역사의 사실을 바탕으로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속성의 의미를 해석하고 양자가 균형 있게 수업을 한다. 개념학습학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 내포적 정의 외월적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다음과 같은 학습 모형으로 수업을 하려고 한다. 가의 내포적 정의와 외연적 정의를 쓰고 그 다음 이러한 수업 오형으로 역사 수업할 때 나타난 문제점 두 가지 쓰시오. 역교론하고 동양사와 관련된 결합된 형태의 문제인데 자, 여기 정보강조가 있어요. 정보강조의 내포적 정의가 뭘까요? 정보강조의 정의는 누가 내렸죠? 비트포게인이 내있죠? 침투강조나 침투강조와 정보강조의 차이가 뭐죠? 이거 뭐죠? 자, 동양사의 침투강조는 뭐죠?
자, 516국처럼 그 얘네들 왕국을 세우기 전에 이미부터 뭐예요? 만리장성 이남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하다가 그 파왕자의 난이나 이런 정치 혼란을 틈타갖고 뭐냐 개별 국가를 세운 거죠. 그래서 얘네는 만리장성 이남에서 국가가 세워진 거 어느 정도 하나된 상태에서 이게 침투 왕조예요. 근데 정토 왕조, 정복 왕조는 뭐냐면 얘는 만리장성 이북에서 만리장성 밖에서 나라가 세워져서 중국의 전체나 중국의 일부를 장악한 왕조를 말해요. 어느 나라 왕조일까요? 요, 금, 원, 청 이런 나라들이죠. 물론 원나라는 비트포게인 정복 왕조도 보진 않지만 하여튼 이런 왕조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급속하게 출현된 북방 유명 민족이 중국을 정복하여 세운 왕조로서 이 민족이 만리장성 이북에서 국가를 설립하여 중국의 일부나 전부를 점령한 왕조. 동계에 있는 내용들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외연적 정의가 뭐냐? 외연적 정의는 사례를 통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그 당시 요, 금, 원, 청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은 뭐냐?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수업 모형을 역사 수업할 때 나타난 문제점. 이건 뭘까, 이거는? 개념이죠, 개념학습. 그래서 개념학습, 개념을 이용할 수업의 문제점은 아까 이제 역사 고유한 특성과 의미를 밝혀내기 어렵고 역사적 사실보다 개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역사 사실을 중시하는 역사교육의 목적에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수단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개념이라는 것은 수단이 되는데 목적화 되는 거죠. 목적식이고. 그리고 아까 또 이제 얘기한 것처럼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역사에서 나오는 개념이 명료하지가 않고 역사 고유의 개념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예.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풀어볼까요? 그 다음 문제, 3번 문제. 자, 3번 문제 보면요. 기획과 니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있는 것을 고르시오. 예전에 이제 12년도 기출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과거 사실에 대한 지식은 역사 교육의 내용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에 대한 지식은 일반 바람직한 역사적 사고와 태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때 비로소 의의가 있다. 역사 지식은 개념, 일반화,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역사 교육과의 내용을 구성한 요소로서 역사 사고와 역사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거기에 이제 개념이죠. 개념. 자, 잠깐만요. 정신없어요. 이게 아닌데 여기 펴놓거든요. 참. 자, 여기 보면 이제 해당 사례를 열거하여 개념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을 내포적 정의라고 한다. 자, 해당 사례를 열거하여 사례 중심으로 개념의 의미를 정의하는 건 내포적 정의가 아니라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외연적 정의죠. 그러니까는 내포적 정의는 속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보면, 니은의 기억을 보면 추상적인 개념을 아는 것은 이와 관련된 단순한 개념과 개별 사실 이해를 도움이 된다. 맞죠? 그래갖고 이제 추상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수록 개별적 사실들 많이 연결시켜서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갖고 이제 뭐 민족주의나 자유주의 개념을 알면 그다음 그리스 독립운동이나 중남미 독립운동이나 여러 가지 잡다한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구체적 사실과 개념들 관계에 뒷받침하는 학습자의 사고 차원을 높여준다. 예, 맞죠? 그래서 일반화는 사실과 개념을 활용해서 추론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사고 차원을 높여주는 그런 요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자, 일정한 시기와 지역에 제한된 일반화가 있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보편적 일반화 여러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제한된 일반화 같은 경우에는 동학농민운동 전쟁은 반제국주의 반봉건 농민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진술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일반화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역사의 견해는 뭐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적 환경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4번을 보죠. 4번.
또 4번은 이제 예전에 12년 2차 기출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개념학습을 모형화시킨 건데, 요거는 시민협력 속성 부분을 제시하면 돼요. 사례하고 속성 있죠? 그래서 제가 속성 부분을 3편에 있는 내용에서 이제 발췌해갖고 적어놨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뒤에 활동 필요성, 개념학습 특징 고려와 그 내용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개념화 과정이 있어. 두 번째 물어본 게 개념화 과정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그게 녹색 책에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고, 뒤에 개념학습이 있어요. 개념학습 할 때 그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5번을 볼게요, 5번. 자, 김교사, 이교사 수업 내용에 따른 수업 활동을 적정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거는 뭐 한국사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섞여 있는 거야. 자, 그 복합적인 문제 형태인데요. 자, 이거 뭐지? 조선후기 때, 김교사가 얘기한 항고가 관련된 내용이죠. 항고. 그래서 이 교사가 얘기한 것은 이제 조선후기 때 시작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이제 김교사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운영의 문란 사례를 한국청정을 통해서 조사했다. 자, 이거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한국청정은 뭔죠? 16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군포를 징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한국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뭐와 관련된 내용이요? 군역의 문란 사례죠. 예, 그러니까 한국과 관련된 사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과 관련된 사례는 반작, 허유, 방백, 이무, 가본, 입본, 백징 이런 것들 이제 있는데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한국사 할 때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 문제 풀려면 한국사 지식을 좀 아셔야지 풀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김 교사는 학생들에게 역사적 인물이 되어 글쓰기를 통해 조선후기의 상황과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해 볼 수 있게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김 교사가 이제 취해진 방법은 뭐와 관련된 거야? 추천적 어떤 이해 방식이죠. 자, 그래갖고 이제 추천과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보면, 거기에 김 교사가 이 시대에 태어난 백성은 어땠을까요? 라고 가정을 해고 글쓰죠. if then, 뭐뭐 했으면, 만일 뭐뭐 했으면 뭐뭐 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당시에 처지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 처해서 그렇게 해라. 이건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추천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추천과 관련된 학습 방법. 그러니까 답이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자, 학생들 반개 수업과 북학기의 어떤 그 내용을 비교해 보시오. 비교해 본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조선후기는 크게 이제 중농주의와 중상주의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제 이 교사가 이제 구체적 예문으로서 어떻게 얘기해요? 중농주의 유영원, 정양원, 중상주의 박지원, 박지가 언급하면서 비교한 사례로서 반개 수업과 북학기를 비교해 설명한 거야. 자, 반개 수업은 누가 썼어요? 유형원이 썼죠. 그 다음에 북학에는 박지혜가 썼죠. 앞에는 중농주의, 뒤에는 중상주의. 유사점, 차이점 설명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학생들에게 시학적인 주장을 제시하고 공통의 특성을 토대로 시학 개념을 추출한다. 예, 맞죠? 그래갖고 이제 공통된 속성이라는 건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을 속성을 제시한 걸 내포적 증리하고 그 개념의 의미를 사례로 제시한 걸 외연적 증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위에 언급한 이 교사는 유영원, 정양원, 박지원, 박지혜 같은 사례를 들고 있으면서 그들 간의 어떤 사상과 내용과 지역은 다를 수 있지만 조선후기 때 그래서 후기한 시에서 성리학적인 학문체계 사회 방식을 극복하면서 내재적 발전을 깨달으려고 했던 시락이라는 개념을 묶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맞는 거니까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자, 역사적 개념의 특성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역사적 개념은 일단은 보면 자, 역사 개념은 특성 중에 하나가 같은 개념에도 시대, 시기, 상황에 따라 의미, 속성이 다르고 정의가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어갖고 이제 백정 이런 것도 있죠. 특정 지역에 없는 일반 백성의 의미지만 고려시대는 조선시대는 소돼지를 잡는 작업을 가리키는 사람의 의미다. 백정 아시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념의 지칭한 의미와 범위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대표적인 백정인데, 백정을 좀 얘기해 볼게요. 이게 한국사와 관련된 건데, 이 백은 뭐예요, 이거 백은? 백백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이거 없을 백자야. 이거는. 읽을 때는, 요때는 없을 백자이고, 정자는 뭐죠? 그러니까 남정네 할 때 그 정자 있죠? 남정네는 이제 뭐예요? 되게, 20세에서 60세까지를 남정네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요계 동원 대상이죠? 이 사람들 군역의 동원 대상이고. 그러니까, 남자긴 남자인데 뭐가 없다는 거야. 특별히 여기 없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고려시대는 뭐라고 해요? 정호라고 했죠? 이걸. 여기 있는 사람을 정호라고 했고, 여기 없는 사람을 백정이야. 상대적 어느 게 지위가 더 높을까요? 정호도의 지위가 높아. 상대적으로. 백정은 지위가 없는 일반 백성들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고려시대 하척이라는 사람이 있어. 하척. 하척은 뭐냐면,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뭐냐면, 유기그룹을 만들거나, 아니면 소를 잡거나, 그런 사람들, 소돼지 잡는 사람 하척인데,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고려시대 때 북방민족하고 막 싸웠잖아. 그러니까 이제 북방민족하고 이제 싸우면서 포로가 되거나, 정착되거나 하여튼 기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란족, 그 다음에 여러 민족들, 돌골족, 그런 사람들, 아니, 돌골은 좀 그런데, 토코 계통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의 모양이 어떠냐면, 기골이 장대. 이 사람들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말을 잘 타죠. 예,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자기끼리만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모양도 외모도 우리 민족과 좀 달라. 좀 이민족 출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네들이 막 이제 천대를 받았어. 이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조선왕조 입장할 땐 얘네들을 뭐냐면 양인을 편입시켰고 군역을 부과하게 놨겠죠. 정책 생활을 하고. 그래서 얘네들에게 백정이라는 칭호를 부여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뭐냐면 일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한 건데 이때부터 어떻게 된 거야? 이것은 이제 요 백정의 의미가 이제 직역이 없는 사람에서 뭘로 바뀌게 된 거죠? 소, 돼지를 잡는 천한 사람을 뜻하는 걸로. 결국엔 성공했을까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정착 생각 못하고 어울리지 못해. 왜냐면 이게 모양부터 다르거든. 예. 그 문화도 다르고 얘네들끼리. 그러다 원래는 이게 양이나 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천민으로 편입됐죠. 그래갖고 백정을 이제 조선시대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신량 역천설. 예, 그 하나가 그냥 아예 법제적 천인이다. 그러니까 신량 역천은 뭐냐면 신부는 양이지만 여기 천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천민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법제적 천민이다. 근데 되게 학계 통도는 뭐냐면 처음에는 얘네들을 뭐냐면 양이나 시키려고 했어. 근데 하도 안 되고도 나라에서 이제 그러고 힘들고 그 다음에 사회적 천대받으니까 그냥 천인으로 편입을 시킨 거야. 다만 노비처럼 매매 대상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개념도 이렇게 바뀐다 그거죠. 예, 시대에 따라서. 그럼 5개념을 이제 좀 분석을 해보죠. 자, 역사적 개념이 이제 구체적 개념이 주도된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개념인데, 구체적 사실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것으로 각 시대 성격을 보여주는 사실을 하나 묶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 노예제, 종교개혁, 절대주의, 시민혁명에 해당하고, 자, 그렇지만 역사적 개념, 이런 구체적 개념 외에도 다양한 개념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또 맞지가 않아요. 주로 사용한다. 주류가 맞지 않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분을 보면 역사학에서만 나타난 고유한 명칭만 지닌 것이 대부분이다. 아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사적 개념이라는 것이 역사 고유의 개념이 별로 없어. 되게 이제 어디에서 끌어다 썼냐면 다른 사회과학적 개념과 끌어다 써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맞고, 네 번째는 일반적 개념에 비해 관계 개념의 형태가 띈다. 자, 보통 일반적 개념은 기본 개념인데, 이 일반적 개념은 전학념에 거쳐서 배울 공통 요소들이 많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 되게 추상적이고, 복합적 개념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이제 이해함으로써 뭐냐면, 단순한 개념과 특수사실 이해 능력을 증대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화는 상위 개념을 알면, 거기에 수반되는 종교, 학문, 그 다음에 예술 같은 하위 개념, 개별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예. 근데 관계 개념은 이건 좀 다른 거야. 관계 개념은 두 개의 개념을 합해놓은 거야. 자, 예를 들어, 시민권이라고 할 때, 이거는 관계 개념이죠. 뭐와 뭐가 합쳐져 간 거죠? 시민이라는 개념과 권이라는 개념이 합쳐서 뭐가 되는 거야? 시민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혁명 이념, 혁명 집단, 혁명 가정 다 뭐예요? 이건 다 관계 개념이야. 그러니까 일반 개념보다 추상성이 떨어지는 거야. 추상성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일반적 개념에 관계 개념 형태 뜨는 게 뜨는 거 적다라는 건데 그 일반적 개념에 비해 관계 개념 형태에 뜨는 것이 적다는 그 뭐냐면 비슷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 개념과 함께 관계 개념도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녹색 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3번.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개념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풀어봤고, 그러면 이제 그 총괄평가에서 이제 구체적인 유사한 문제들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478페이지 펴보세요. 478페이지. 자, 478페이지 몇 번 문제 보시냐면 12번 문제 보세요. 12번 문제. 자,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고 개념을 역사학습에 도입할 때 문제점 두 가지 쓰시오. 자, 요건 이제 그 남색책 아니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죠. 자, 역사 개념은 거기에 이제 아이고 잘못 썼네. 역사 개념. 자, 역사 개념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있고 독립운동인데, 자, 자유의 민족주의와 독립운동은 국제사회에 뭘 부여할까요? 의미를 부여하죠. 그 다음에 국제사회는 사회든 국제사회든 역사의 개념 뭘 뒷받침해주죠? 정당화죠. 정당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개념 역사학습 도입할 때 문제점. 과거 개별 사실의 고유한 특성과 의미를 규명하지 못하고 역사의 사실보다 개념을 일반화 목적시할 수 있고 역사 개념 교과의 중심 개념이 명료하지 않으며 역사 교육 개념이 별로 없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답을. 자, 그 다음에 풀어볼 문제가 몇 번이냐면요. 502페이지 넘어가서 46번 문제 볼게요. 이건 좀 나중에 풀어볼게요. 이건 개념학습과 관련된 내용에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480페이지 14번 문제 보세요. 480, 다시 또 보면. 이게 잠깐만, 이게 418페이지인가? 480페이지. 요걸 하려고 했구나.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중요성의 원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A와 B는 이제 본질적 중요성하고 도구적 중요성이에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 테고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역사 사건이 있는데, 이게 역사 사건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료 A의 기획, 있고, 잠깐만요. 내가 뭘 얘기하려고 했지? 기획을 물어보요. 자, 학문적 측면의 내용을 선정할 때 적용한 기준의 원칙은 해당 국가의 그 국가 내용 중요한 내용을 다뤄야 된다. 해놓고는 이제 강조 이유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제가 죄송해요. 이거 중요성의 원리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졸다가 이렇게 써놔가지고 잘못 착각했어. 이게 중요성 원리 할 때 좀 얘기할게요. 이게 학문적 중요성 왜 설정해야 된다. 이유를 써야 되는데. 이게 잘못 적었네, 내가. 예. 그러니까, 총괄학습 관련된 총괄 관련된 개념 부분은 앞부분 한 문제 있죠? 그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이제 다른 시간에 풀어볼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용 들어가 볼게요, 내용. 내용. 이동까지 했고, 그 다음에 몇 페이지 피시냐면, 내용 선정 조직을 이제 볼게요. 내용 선정 조직. 자, 그 내용 선정 조직 들어가기 전에 이제 큰 한번 마인드 맵을 이제 그려보고 이제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죠 하죠. 자, 내용 선정 조직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뭐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지만 보면 일단 내용 선정은 뭐죠? 일단 어떤 하드를 던져야 되죠? 무슨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다 가르칠 수 없잖아. 우리가 임용 공부할 때도 항상 이제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버리고 갈 것은 버리고 할 것은 해야 되죠.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애들한테 가르칠 때 어떤 측면에서 애들한테 뭘 가르칠 것인가. 자, 그러면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자, 학문적 측면, 학습적 측면, 사회적 측면. 그리고 학문적 측면에는 도구적 중요성, 본질 중요성, 현재의 가치, 과거의 가치 했죠. 그 중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는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적 중요성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적 측면은 이제 아까 언급한 것처럼 학습 인지 발달 측면, 그 다음에 학습 동기나 흥미 측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저학년일수록 학습자 요구가 강조되고, 고학년일수록 학문적 체계가 강조한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학문적 측면, 학습적 측면, 사회적 측면을 합쳐가지고 역사교육의 성장 기준이 형성되죠. 중요성, 타당성, 지속성, 적용성, 절제성, 균형성이 있고, 이것이 6차 실차 교육 과정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학문적 중요성이야. 네. 그래서 이제 학문적 중요성에서 이제 중요한 건 또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적 중요성. 거의 중요성의 원리는 여기 나와요. 도구적 중요성이 뭐냐? 본질적 중요성이 뭐냐? 그래서 도구적 중요성의 정의를 내리면 뒤의 사건들이나 오늘날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력이 큰 사건을 선택할 때 적용한다. 본질적 중요성은 그 사건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 때문에 채택된 기준인데,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 중요성은 프랑스 혁명은 인간을 억압하는 구제적 모순을 타파하고 자유 인간 정신을 분출시킨 사건인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도구적 중요성은 프랑스 혁명은 근대 자유주의 민족주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근데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적 중요성이 헷갈릴 때가 있어. 그때는 뭘 찾으시면 그냥 도구적 중요성 찾으시면 돼요. 도구적 중요성 항상 뭐가 끝에 있냐? 영향을 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준다. 그 다음 사회교육영향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 도구적 중요성을 찾으면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본질적 중요성이 되죠. 그래서 도구적 중요성을 찾을 때 영향을 준다는 걸 키워드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현재의 가치와 과거의 가치도 이제 좀 보면 역사 선택을 할 때 현재의 가치와 과거의 가치가 있는데 현재의 가치는 지금 목적에 따라 선택을 하는 거야. 대표적인 중국의 동북공정 사업이나 일본은 한국사가 아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가 자기 땅의 역사를 하면서 바레가 자기 땅의 그 역사를 하면서 중국적인 요소들만 강조해갖고 선택을 하죠. 그리고 고구려나 바레의 특별한 요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없애잖아.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 실용적 역사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현재 관련 없다는 이유를 외명하고 이 선택과 해석 기준 과정에서 적합성만 찾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역사 왜곡이 많다 그러죠. 자, 그럼 현재의 가치를 강조하는 역사 사관은 어디와 관련될까요? 강조하는 사관은 간념론자. 간념론자가 현재 가치를 강조하죠. 자, 과거의 가치는 과거 생활을 재구성한 거야. 과거가 그랬더라.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근데 문제는 과거 그랬더라 하면 뭐예요? 현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나한테 문헌고증학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랬더라 팩트만 나열해.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콜링우드나 크로체는 뭐라 했어? 이거 죽은 사관이다. 죽은 역사다. 그래서 이 개별적인 사실 속에 이제 어떤 그 역사가 입김이 불어넣어야지만 이게 산 역사가 부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현재의 가치와 과거 가치를 할 때 어느 걸 더 중요시하느냐? 자, 역사 교육에서 항상 어떤 것 중에 선택하려면 딱 중간에 선택하면 돼요. 예. 그래갖고 그 르네상스라고 할 때 르네상스는 인간 각성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고 당시 또 르네상스 시대의 다른 시대를 인식했던 사실과 그때 과거의 가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현재의 가치와 과거의 가치를 동시에 중요시한다. 또 본질적 중요성과 또 도구적 동시에 있다. 그러니까 네 가지는 다 선택하면 돼. 본질적, 도구적, 현재, 그 다음에 과거 네 가지 적절하게 조화를 해가지고 다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딱 중간에 서 있으면 돼요. 중립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 객관식 기출 때 버스턴의 중요성의 기준이 나와요. 잠깐 언급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본질적 중요성과 도구적 중요성 다른 기준에 의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버스턴이라는 사람은. 자, 버스턴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활의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중요하다고 우리가 거의 습관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중요성에 유용한 판별 기준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 본질적 중요성의 원리인데, 그래서 언론의 중요성이 실생활보다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나?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긴 한데, 노란책 예문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느 게 더 본질적인 거예요? 언론의 중요성이 더 본질적인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도구적 그 중요성의 원리를 보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도구적 중요성의 원리예요. 보통 영향을 미친 범위가 큰 사건이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지방에서만 영향을 준 사건보다도 국가적으로 혹은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건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제 지금 그 트럼프가 죽었어요. 트럼프가 죽었어. 근데 또 동시에 거기 이제 내가 죽었단 말이야. 북소령이 죽었다는 게 좀 그런데, 트럼프 죽은 거하고 북소령이 중요한 건 영향도가 차이가 났죠. 트럼프는 어떻게 해요? 전 세계의 문제인 거고, 내가 죽은 거는 개인적인 거 잘해봤자 북소련 안에서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그 정도의 문제죠. 예. 그럴 때 보면 트럼프가 죽은 게 더 도구적 중요성에서 중요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버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질적 중요성과 도구적 중요성 원리를 좀 앞에 얘기하고 좀 약간 다르게 좀 얘기를 하는 것도 있다. 비슷하게 얘기해도 기준이 좀 약간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약간 이제 도구적 중요성, 본질 중요성, 현재의 가치, 과거의 가치예요. 네. 그러면 이게 학문적인 중요성을 얘기한 거고, 또 하나의 두 가지 측면이 뭐죠? 학습적 측면의 원리죠. 학습 측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성돼 있어. 발달 단계론, 피아제 연령 발달 단계론, 발달 심리학 부분과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학습자 흥미나 발달 단계 부분이죠. 그래서 발달 단계에 관련된 내용은 주로 영역, 중립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 흥미나 발달 단계 연고론 같은 거죠. 영일론과 연고론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보면 고려할 점, 학습자를 할 때 고려할 점이 뭐냐? 내용의 범위와 깊이, 그 다음에 학습활동 수준을 볼 때 학생들 인지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요거는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죠? 발달 심리학, 피아제 발달 심리학에 입각해서 얘기한 거고, 자, 이에 반해서 이제 그 학생들 흥미나 관심 내용을 고려해서 학습 효과 필요 반영은 이거는 이제 발달 심리학이 아니라 연고론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두 개 요소가 7차 교육과정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근데 7차 교육과정에선 이게 두 개의 요소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비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녹색책에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 자, 역사 교육의 내용이 국가사회적 요구와 학문적 요구에 따라 성장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의 흥미와 지적 기여를 고려사항이 아니다. 이거는 어디야? 니은과 연결되죠? 그 앞에 그 고려할 점 할 때. 그 다음에 니은은 발달 단계와 관련된 내용인데, 발달 단계 반영 원칙이 반영됐긴 했지만 너무 형식적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내용 성자 진술 방식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역사의식 발달 단계 연구 부족이 한 원인이다. 그러니까 중학교 내용이나 고등학교 내용 선정과 진술 방식은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중학교에 있는 내용과 고등학교의 내용이 뭐 큰 차이가 없다. 계열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둘 다 각각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3번은 뭐냐면, 자,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 연구론 입장에서 발달 심리학을 과연 학사 측면 원리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비판한 거야. 그러니까 앞에 비판한 것은 각각의 입장에서 한 교육과정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한 거고, 이 부분은 발달 심리학 이론의 비판점이야. 가장 발달 심리학이 중요성 원리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인데, 자,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의 논리는 그 연고론 입장들 거의 비슷해요. 보면 첫 번째, 발달 심리학의 사고력은 일반적 능력을 의미한 것으로 각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실제 학습자의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것은 쉽게 할 수 있고 추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도 학습의 어떤 발달 심리와 맞지 않는데, 자, 예를 들어가지고, 환경학대법 같은 경우에는 점점 구체적이고 추상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연령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근데 초등학생이 주로 관심이 있는 공룡이 살았던 시대에 관심이 많은 애들 많아. 근데 공룡은 지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아주 먼 인류가 탄생하기 이전의 시대 아니야.
눈에 보이지도 않고 거기에 관심이 많거나 그 다음에 과거 보이지 않는 전쟁사에 관심이 많거나 그런 경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환경학 대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발달 심리학의 교과 교육 적용은 각 교과를 매개하지 않았든지 과도한 일반화를 이끄는 경우가 많은데 각 연령 단계 학생들 역사 인식 수준만 제시할 뿐 발달 근거, 그 원동력을 제시하지 못했고 또 예미하고 내용 선정 기준이 활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각 단계 전조작기, 구체조작기, 형식조작기에 각각의 내용 요소들을 쭉 했잖아. 사이트 같은 사이트인가? 네, 그 사람이요. 근데 그게 너무 예미하고 그 근거가 왜 뭐냐면 구체적으로 명확하지가 않단 말이야. 그 원동력이. 그래서 A단계에서 B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근거가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걸 비판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 있죠? 정태적 제시만 했고 동태적인 내용은 하지 않았죠. 예, 이런 내용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여기에서 이제 발달심리학에 또 얘기한 게 이제 뭐냐면 삐아제 이게 좀 약간 보충 설명하면 이게 수평적 지체라는 말 있죠. 예, 들어보셨죠?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 문자로 수평적 지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검은 책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나도 좀 이상해가지고 이게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이제 이 수평적 지체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그 같은 연령대 안에서도 어떤 애는 구체 조작기 있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형식 조작기가 있어갖고 중학교 3학년에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물론 그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데 수평적 지체가 이런 개념뿐만 아니라 여러 개념들이 같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자 학생 A가 있어. 학생 A. 네, 학생 A가 있는데 이 학생 A는 국어를 잘하고 영어가 있어요. 근데 국어는 올백을 맞아. 근데 국어보다는 수학이다. 국어는 올백을 맞아요. 근데 수학은 50점밖에 안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같은 학생 안에서 동일 학생에서. 그럼 요 국어는 상당히 발달됐거든. 그럼 얘는 형식적 조작에 속해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거 보니까 구체 조작기밖에 안 돼. 그러니까 같은 동일 과제를 수행하더라도 같은 인지 구조의 동일 과제를 수행해도 한 학생이 이렇게 달라 보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의 구조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 기능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제 말하기 기능은 좀 약간 이제 빨리 5에서 6세까지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수학 같은 이런 기능들은 좀 8세에서 10세까지 나타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고의 논리 구조 있죠. 논리 구조 안에서도 어떤 거는 좀 빨리 나타나는데 어떤 건 늦게 나타난단 말이야. 연령 발달에 따라서. 그거에서 어떻게 설명하냐. 그래서 이거를 얘네들은 수평적 지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연령대나 같은 사고방식 안에서도 개인적인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떤 건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고는 늦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수평적 지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앞에 이제 예전에 중학교 3학년 그 예를 들 때 어떻게 답을 정확히 해야 되냐면 이 학생은 지금 개인별인 거죠? 다른 과목은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데 역사 과목은 뭐죠? 네, 역사 과목만 지금 구체 조작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발달 단계가 좀 이 과목이 늦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학생 개인별 측면과 그 다음에 어떤 지능의 구조 측면 있죠? 이 두 가지 연령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학생도 개인별 차이가 나고 지식 구조 안에서 지적 구조에서 개인별 차이가 나면 너무 범인들이 많죠. 그러면 단계가 유의미하지 못하죠. 이거는 단계라는 개념이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 하면서 좀 약간 보충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그 관련된 내용이 어디 있냐면 검은 책에 있어요. 검은 책 딱 펴보시고 거기에 이제 수평적 지체라는 것을 뒤에 목차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색인 찾아가고 보시면 거기 그 남색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해놨어. 그러니까 검은 책을 가지고 남색 책에 요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검은 책 내용 보시면 쉽게 이해가 돼. 근데 남색 책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돼. 예, 왜냐하면 논문책을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그 발달 심리학이 그 당시 이제 중요성 원리를 반영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요거 두세 개 외워가지고 쓰시면 돼요. 이거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측면의 원리를 보죠. 사회적 측면 원리.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사회적 측면 원리는 그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성 원리에 이제 그 이런 국가 민족의 이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뭐냐면 그 유신정국 때 국난 극복의 역사, 네, 시정과 극복의 역사 있죠. 그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 그래서 이제 을지문덕이나 이순신이나 이런 걸 선정해서 조직을 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측면이 강할까요? 사회적 측면 원리가 강해.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가 이제 국정교과서 만들면서 그 아버지의 활동상들을 되게 강조했잖아. 근대화적 모습들. 그래놓고는 자 아버지가 이제 뭐냐면 닭깎기 마사오로 활동했던 그 내용들은 쫙 빼버리고 여자 끼고 술 마시고 총 맞은 짓은 전혀 안 나오죠. 그런 것들은 뭐야? 이런 국가사회적 요구 이런 것들이 있죠. 자, 하여튼 수업 활용해서 보면 현재 사회 성격 이해하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역사학습의 현실성과 구체성 부여에서는 나름대로 필요할 필요가 있어. 계기 수업 할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 독도 같은 거 있죠. 독도가 우리 땅이다. 그 역사하려면 나름대로 뭐냐면 국가사회적 요구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한 단원을 만들어갖고 할 필요는 있어요. 무시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또 이걸 통해서 쟁점이 되는 현실 문제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죠. 독도 문제나 뭐 위안부 문제 있죠. 시사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경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내용을 선정하여 학생들의 역사적 항목을 채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사회 전체 역사적 맥락에 조감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현실 이해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를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역사를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과 연결시켜갖고 소통하는 문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활용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너무 강조할 때 문제점이야. 활용은 괜찮은데 이것만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항공적 중요성이나 그 다음에 또 아까 언급한 학습적 중요성을 무시하고 이것만 강조할 때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죠. 학습 측면이나 항공적 중요성을 무시하고. 자, 사회적 요구를 반영된 내용을 강조할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국가사회적 요구가 너무 우월하게 작용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족 문화의 주체성, 정통성, 자주성, 독자성, 우수성의 인식, 목표 등을 설정할 경우에 국사 교과서가 민족 담론으로만 채워지는 거야. 요게 담론이라는 것은 뭘까요? 요게 담론은 역사를 서술할 때 선택하고 조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론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데올기적 의미에서 허구가 되잖아. 요때 담론은 팩트는 팩트인데 여러 가지 팩트 중에 자기가 구미에 맞는 팩트만 골라갖고 역사를 편집하는 거야. 조선왕조실록도 마찬가지죠? 조선왕조실록 할 때 이제 역사가를 편찬할 때 이것도 여러 사초 중에 자기가 구미에 맞는 사초들만 골라.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실들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없는 사실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있는 사실들 뭐죠? 자기의 구미에 맞게 편집을 해갖고 제공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담론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교과서도 그렇게 구성될 수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강조한 세 번째는 뭐냐면 국가사회적 필요의 요구와 정의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국가사회적 필요와 요구와 정의하기 어려워.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 강조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국가사회적 요구예요? 지 아버지 강조한 건 지 요구지. 개인적 요구지. 그걸 정의하기 힘들죠. 편한게 이덕을 강요할 수 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거든.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생활사 모습을 등한시할 수 있고 과거에 살았던 삶에 대한 이해도. 왜냐 요거 문제는 진짜 보면 페이스북이나 여러분들 이제 카톡 사진,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는 카카오 스토리 사진이나 그거 카샤라고 하죠. 카톡 사진 같은 거. 여러분들 올릴 때 내가 비참한 모습도 올려요? 내가 불행한 모습도 올려? 내가 인고 공부하는데 찌찌하게 사는 모습도 안 올리죠? 어떤 모습도 올려? 나 잘고 여행 가고 해외여행 가고 뭔가 럭셔리하고 하는 것들만 올리잖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인간 생활이 원래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모습도 있고 신흥애덕도 있는데 이걸 통해서 뭔가 과거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기 힘들다 그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죠. 그러면 바람직한 방향이 뭐냐? 자, 만약에 바람직한 방향을 쓰자면 어떻게 쓰냐? 국가사회적 요구는
뭐냐면 들어줄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국가사회적 요구가 받아들여도 어디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 역사교육 내재적 가치에 모순되지 않은 범위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국가사회적 요구는 역사교육의 내재적 가치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구한다. 꼭 역사교육의 내재적 가치 안에서는 추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말은 돌려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또 뭐냐면 여기 보면 역사교육 내용 선정 기준 적용에서 이제 뭐 중요성, 타당성, 지속성, 적용성 뭐 6가지 기준이 있고 이 7차 교육과정 반영 내용이 있는데 가감히 제가 뗐어요 이거는. 예, 왜냐면 시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각자 보시고 제가 그 심화 보충 자료에는 올려놨거든요.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뭐냐면 중요수의 원리가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429페이지 펴보세요. 429페이지. 아, 429페이지 보면 자, 1번 문제 보죠. 자, 역사교과 내용 선정 기준으로서 중요성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중요성은 크게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 중요성은 구분된다. 자, 다음 중 내용 선정과 관련해 본질적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일단 도구적 중요성은 빼야 되겠죠. 도구적 중요성을 빼면 이제 뭘까요? 영향은 빼야죠. 프랑스 혁명 가장 멀리 영향을 미쳐. 이건 도구적 중요성이야. 영향 많이 들어가면. 자, 그 다음에 정통의 역사교육의 방법은 민족국가에 참여하고 학생들에게 국가의 자발적인 충성심을 요한다. 이거는 사회적인 어떤 국가적 요구에서 있는 거고 빼고. 그 다음에 생활의 어떤 국면이 다른 어떤 국면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음식 습관의 변화보다 집회의 자유와 제한이 대한 내용을 선택하겠다.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본질적 중요성이야. 본질 중요성. 그 다음에 요거는 답이 3번이 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본질적 중요성은 좀 약간 틀리지만 누구의 본질적 중요성이 이건 버스턴의 본질적 중요성이야.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버스턴의 본질적 중요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학습자 측면이죠. 이거는요. 그래서 학생의 필요, 흥미, 발달 단계에 맞고 사회적 요구에 적합하며 적용 가치가 큰 역사적 지식을 적용하는 성적을 때 이거는 뭐냐면 앞에는 사회적 측면, 적용 가치가 좀 더 보면은 버스턴의 도구적 중요성이죠. 예. 그래서 답이 이제 3번이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은 좀 달라요. 버스턴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면요. 역사적 각오보다 실용적 각오를 강조하는 말이 뜻하는 말은 자, 역사적 각오는 뭘까요? 각오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용적 각오는 뭐와 관련된 거죠? 현재의 가치를 강조하는데 이제 실용적 각오죠. 자, 과거인의 행위를 과거인의 관점에 이해한다. 이거는 과거의 가치고 그 다음에 정치 제도보다는 인간 생활사를 중시한다. 이거는 뭐 상관없는 거고 현대적 관점에서 과거 사실을 중요해서 판다. 맞죠? 그래서 이거 답이 3번이죠. 그 다음 역사 사건의 본질적 가치를 이제 강조한다. 이건 본질적 중요성이고 답이 이제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공인형 공사 문제인데 그 학습 내용의 선정 조직 원리에서는 본질적 중요성과 도구적 중요성이 있고 이때 프랑스 내용을 설명할 때 1번과 2번 측면을 써라. 이게 이제 어디 나오는 논한책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 근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영향이라만 써야 돼. 예. 그리고 이제 본질 중요성 프랑스 하면 인간을 억압하는 구제도의 제국을 타파하고 자유인간정신 분출주의 이런 것들 쭉 쓰시면 돼요. 노란책 애호가 쓰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도구적 중요성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니, 본질적 중요성은 본질적 가치 때문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 때문에 중요하고, 그냥 도구적 중요성은, 뒤에 계속된 사건들이나 오늘날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때문에 중요한, 그것들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정의로서.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갖고, 이제, 4번을 볼게요. 자, 미추진 기획을 강조하는 교사의 진술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역사교육의 내용을 선정한 원리에서 중요성의 원리가 있다. 그래갖고
본질적 중요성, 도구적 중요성, 과거의 가치, 뭐 현재 가치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면 자 동남아시아 각국의 민족운동. 예, 그래서 이제 보면 김교사를 보면요. 자 아시아 여러 나라의 근대 국가의 가정에 끼친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를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뭘까요? 이거는 네, 영향이죠. 영향은 무조건 나오면 도구적 중요성이야. 그러면 또 이제 니은의 이 교사 보면 자 베트남 민족주의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판포이초의 활동이 중심을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영향이죠. 판포이초는 되게 유명하죠. 수능에는 많이 나오더라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그 월남 망국사도 이제 뭐냐면 양계초에 도움을 받고 저술을 했고 동요운동이라든지 동요운동 같은 것들을 이제 주도를 했고 베트남 유신회 같은 거 있죠? 네, 강복회 같은 거는 조직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교사인데 아시아 민족운동이 당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저항 정신을 보여줬으면 알 수 있는 주제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영향이 없죠 지금. 그럼 이건 다 뭐야? 도구적 중요성이 아니면 본질적 중요성이야. 본질적 중요성이죠. 자, 그 다음 최 교사는 아시아 민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가져요? 영향 나오죠? 그럼 도구적 중요성. 그러니까 기흥, 니은, 리을. 답이 4번이 되겠죠? 쉽죠? 상당히 쉬워요. 예, 영향만 찾으면 돼 그냥. 예. 그래서 있고 아마 근데 이게 쉽긴 쉬운데 만약에 이게 주관식으로 나와버리면 되게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질적 중요성을 쓰시오. 어렵죠. 어떻게 뭐 정의내기가 힘들잖아. 예. 그래서 요건데 일단 도구적 중요성까지 쉬워. 이게 영향만 쓰면 되니까. 그런데 본질 중요성은 좀 약간 어렵게 낼 수가 있죠.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러면 총괄 평가 한번 풀어볼까요? 자, 491페이지 펴보세요. 491페이지보다 아까 저 이제 헷갈려가지고 그 뭐냐면 안 풀었던 문제가 있죠? 480페이지 14번 문제 줄까? 자, 14번 문제 보면 김교사가 수업 시간에 자료 B 사건의 내용을 선정했다. 자료 B 사건을 선정한 이유를 자료 A 밑줄친 A와 B를 고려해서 각각 말해보시오.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보면 역사적 사건 자체가 지닌 내재적 가치에서 판별되고 또 B는 어떤 사실이나 나중에 사건 또는 사람들에 끼친 영향에 따라서 기준해. 그럼 A는 뭐와 관련된 거야? 이거는 내재적 가치니까 본질적 중요성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실이나 나중에 사건 또는 사람들에 끼친 영향이니까 도구적 중요성 이렇게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러면 이제 그 자료 B는 어떤 거냐? 자, 이거는 이전의 선거에서는 경찰의 개입이 후보자 등록, 선전활동, 투표 과정에 국한되어 있는 데 반해서 내무부와 각 도의 경찰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선거본부가 되어 투표 총계를 조작하고 날조했다. 1960년대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 대표 후보였던 조봉의 주보로서 다시 했는데 이때 조봉은 선거에서 이승만의 강력한 대적자로 여겨졌다 하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내용은 뭐예요 일단? 그 조봉을 죽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무슨 선거죠? 부통령 선거죠. 그래서 이 부통령에서 이제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왜 내용을 선정했냐? 본질적 중요성은 이걸 통해서 내용을 선정함으로써 사회고임의 부패한 정권과 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인간 정신을 분출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도구적 중요성은 어떻게 써야 돼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게 핵심 키워드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아마 그 녹색책인가 있어요. 그 예문을 그때 땄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선정에서 기획 측면을 강조한 일반적 이유를 두 가지 쓰시오. 자, 학문적 중요성을 왜 강조할까요? 요건 약간 허들 뚫는 문제인데, 자, 이거 그대로 있어요. 녹색책에. 그래서 그 역사학의 본질적 내용이라 판단한 기본 사실과 핵심 개념, 원리, 그리고 연구 방법 등 필수 요소 언급됐기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사실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를 채택하여 고조화된 역사 지식은 역사적 형상과 이해와 올바른 역사 간의 형성에 토대가 되기 때문에 강조한 이유다. 그래서 학문적 중요성 관련된 거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학문적 중요성 그 아래 부분만 보자. 도구적 중요성, 본질적 중요성. 근데 학문적 중요성 자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강조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유고요. 관련된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들어갈 말을 적절히 쓰시오. 그 정치 원인과 배경과. 이거는 한국사 문제니까 각자 보시고. 자,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한국사와 역교를 좀 복합시켜가지고 문제를 내봤어요, 한번.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풀어볼 게 뭐냐면 491페이지 펴보세요. 아이고. 자, 35번 문제 볼게요. 자, 자료 A는 현재 문제가 되는 독도 영토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최 교사, 김 교사는 자료 A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 내용을 선정하려고 한다. 자, 최 교사가 생각하는 내용 선정, 이건 못하네. 가도 곤치시고. 예. 최 교사가 생각하는 내용 선정의 기준 두 가지를 말해보고 선정의 기억의 선정의 문제점을 쓰시오. 그리고 김 교사가 생각한 니은의 중요성 기준을 선택할 때 합리의 태도를 말해보고 디귿을 고려한 내용을 말해보시오. 독도 영토 분쟁 있죠. 최근 일본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여 교과서를 싣고 있는데 이들 교과서는 17세기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분노하죠,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최 교사, 이제 김 교사가 이제 대화 내용을 보면, 자, 최 교사,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로 주장하는 데는 학생들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 선생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독도 관련 내용을 선정할까요? 저는 독도 수업에서 숙종 때 안윤복이 에도막부에 가서 독도가 확인시키는 내용을 이것도 빠졌네.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걸 확인시키는 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걸 확인시키는 내용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독도가 지금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인식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을 선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김 교사 보면 이것도 잘못된 거네. 김 교사가 됐으니까 최 교사가 되겠죠? 이거 오타가 너무 많네. 그래서 이제 최 교사님의 최 선생님의 의견에 깊이 동감합니다. 선생님 말씀에 더 추가하는 독도 내용 선정의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야 되고 학습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획과 관련된 내용을 볼 때 거기 보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 보면 그 최 교사가 생각한 내용 선정의 성정 기준의 두 가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최 교사가 생각하는 내용 선정 기준 두 가지가 뭘까요? 일단.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선정한 기준 두 가지는, 아까 앞에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한국의 영토 사실 결정 영향을 준다고 했죠? 그 영향의 키워드를 치고 보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도구적 중요성이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독도를 우리나라 어떻게 인식했는지 조선의 기준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도구적 중요성과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기억의 선정의 문제점. 너무 과거만 강조하면 어떻게 문제가 있을까요? 역사를 단순히 과거의 재구성을 인식하여 역사 연구가 과거를 위한 과거 연구에 머물면서 현대에게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네,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 교사가 이제 또 플러스적인 국가사회적 요구나 학습 측면을 이제 할 때 너무 이걸 강조할 경우에 뭐냐면 문제점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니은의 중요성을 이제 생각할 때 합리의 태도가 뭘까요? 역사교육에 투영된 국가사회적 요구는 객관적 비판적 인식이라는 역사교육 본래 내적 가치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된다. 이게 합리적 태도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학습자 측면을 고려했다. 그러면 학습 고려는 몇 가지 뭐냐면 일단 학생 인지적 정의적 발달 단계 수준 내용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학습자 흥미나 관심을 보일 만한 내용인지 고려해야 되고, 학습자 요구도 필요한 거 반영한 거죠. 그래서 앞에 전 단계는 첫 번째는 발달 단계론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연구론 입장에서 나온 거죠. 흥미, 학습 욕구 이런 것들은.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학문적 중요성, 그 다음에 이제 학문적 중요성, 사회적 중요성 측면에서 이제 얘기한 거와,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학습의 중요성,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얘기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몇 시에요, 근데?
아, 벌써 7시에요? 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중요성 여기까지. 그래서 저기, 다음에, 토요일인데 제가 이제 요번에 어저께, 합격자 발표사 때문에, 토요일날 놀았어요. 논 건 아닌데, 좀 고생은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어저께. 그래서, 하여튼 일단 후강을 했긴 했는데, 그걸 좀 보강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예. 수요일날, 할게요. 수요일날, 만약에 강의실 빌리면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많은 건데, 수요일 할 때는 이제 강독 부분 안 하고, 네 타임 있죠? 쭉 할게요, 요거. 하고, 다음 주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해서, 하여튼 3월 초까지 끝내려고, 이걸요. 예, 일단 최대돼갖고, 3월 초 끝나고 중순부터 이제 한국사 넘어가려고요. 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